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1년도 55회 행정고시 기출문제, 자기완결적 신고, 그리고 그에 대한 수리 거부의 처분성, 또한 그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한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2010년도하고 11년도에 거쳐서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예외적으로 인정시킨 판례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전입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키는 판례도 나왔었고요. 이것은 이제 원래 그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판례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다가 자기완결적 신고로 입장을 바꾸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그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을 시켰던 판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와 관련된 판례는 건축신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대표적인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이 자기완결적 신고로서의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또한 인정시킨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자의 경우에서는 2009년도에, 후자의 경우에서는 2010년도에 나왔고, 그리고 나서 2011년도에 있어서는 인허가 의지제도가 적용되는 케이스에 있어서의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킨 판례가 또한 나오기도 했는데, 인허가 의제제도가 적용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본래적 건축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할지라도 이때는 그것을 우리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게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자세한 얘기들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설문을 보시게 되면은 갑은 자신의 5번째 자녀의 이름을 5번째 자녀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첫째에서 넷째 자녀의 돌림자인 자를 넣었습니다. 1자, 2자, 3자, 4자, 말자. 5번째 이제 더 이상 그만 나려고 말자. 말자라고 지어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출생신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을 합니다. 별도의 상대방이 어떤 수리라는 반사적 결정을 요하지 않고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규칙, 이제 밑에 보시면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이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44조 3항에 보시면 대법원 규칙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이 위임을 받아서 대법원 규칙으로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규칙, 이 제정이 되었고, 그 대법원 규칙,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규칙, 보니까 별표 1이 있더라 이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별표 1에 의하게 되면 말자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공무원 을은 여기서 말자가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라는 것은요, 특별히 지금 신고 요건 흠결은 없었다 이겁니다. 출생신고는 적법하게 잘 이루어졌다. 근데 이게 만약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출생신고는 된 것이다. 법적 효과는 발생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고민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기완결적 신고 중에서 건축신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적법한 신고가 된 경우에 있어서 그 법적 효과로서 나에게 건축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법적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뭐가 발생했냐? 애가 나왔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건축신고는 금지 해제 유보부 신고이기 때문에 금지가 해제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권이라는 것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자기완결적 신고로서의 출생신고는 금지 해제 유보부 신고가 아니라 정보 제공적 신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떤 권리가 설정되고 이런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공무원 을은 말자라는 이름이 개명 신청이 잦은 이름이라는 이유로, 그 어떤 이유입니까? 내가 귀찮아질 수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이유로 출생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1자나 2자, 3자, 4자, 이제 제가 심시니까 심일자, 심이자, 심삼자, 심사자는 개명 신청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겠다는 건데 심말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개명 신청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수리 거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 수리 거부가 적법한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수리 거부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이미 출생신고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수리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장래 불이익이나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리 거부가 됐기 때문에 즉 행정청은 적법하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연결이 되냐면 가족관계 등록이라는 법률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 보세요. 44조 1항에서 1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 의무가 며칠로 돼 있어요? 1개월로 돼 있단 말이에요. 1개월 이내 출생 신고를 안 하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5만 원이나 심지어 5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위험이 장래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 수리 거부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설문 1번 보시게 되면 의뢰 수리 거부 행위가 항고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시오. 항고송의 대상이 먼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고송이라고 해버리게 되면 여기서 취소송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왜 안 돼요? 무효확인성도 있어요. 아시겠죠? 무효확인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행위가 작위라고 한다면 취소송하고 무효확인 소송하고 둘 다 논의를 하셔야 되고 부작위라고 한다면 그때는 부작위 미흡확인 소송 논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항고송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취소송으로 밀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무효확인 소송 생각해봐도 우리가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은, 취소송은 12조 1문에 있고, 무효확인소송은 35조에 있기 때문에, 이거 논의를 두 번이나 해야 되네. 맞습니다. 12조 쪽에 학설이 4개 있죠. 35조 쪽에 학설이 2개 있죠. 판례도 따로따로 있고,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들 수 있겠지만, 지금의 문제는 이제 항고송의 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대상 적격에 대한 문제고, 무효확인소송의 대상 적격은 취소송의 대상 적격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논의해봐야, 무효, 확, 인, 소송 6글자 추가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무효확인소송 포함해서 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상 적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소송법 19조 본문 보시게 되면요. 무엇이 항고소송의 대상입니까? 취소송의 대상이에요? 처분 등이죠. 그죠? 처분 등인데 등은 행정심판이 재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행정심판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인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즉 지금의 이 수리 거부가 처분인가 아닌가 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설문 2번 보도록 합니다. 설문 2번에서 의뢰 수리 거부 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됩니까? 집행정지의 요건 중에 보시게 되면요.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즉 처분만이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 인정이 안 되면 설문 2번은요. 들어가다가 그냥 바로 멈추시면 됩니다.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정지 될 수가 없어요. 아예.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돼요. 근데 위에서 설문 1번에서 우리가 수리 거부가 심지어 이게 자기완결적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그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밑에서 집행정지 논의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논의가 나옵니다. 좋아요.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켰기 때문에 집행정지 논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아니겠죠. 뭐가 더 있겠죠? 뭐가 더 있겠어요? 거부처분과 집행정지라는 논점 떠올리셔야겠죠. 그렇죠?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논점이 뭔데요? 집행정지를 신청할 만한 실익이 있어 없어? 이런 문제죠.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냐 안 되냐? 이 논점과 연결시켰을 때 지금 이거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문제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서 일반적인 거부처분과 집행정지의 문제하고 비교를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인 거부처분과 집행정지에 대한 논점, 즉 신청의 이익에 대한 논점 이거하고 지금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 논점하고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논의해 주셔야 돼요. 2011년도 문제입니다. 2011년도. 2010년도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교과서에 현재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그 수리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떤 논의가 있는지에 대한 이런 식의 사례 문제는 어떤 사례집에도 없고요. 현재도 없고 교과서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2010년도 4월 달에 신민선생의 모의고사 집에는 이게 있어요. 그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훌륭한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가 처분성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잘 알고 계신 대로 처분성 인정 안 돼요. 그런데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에 대한 거부여야 되고 그리고 신청권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수리의 처분성이 부정되니까 처분에 대한 거부 자체가 아니어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쵸? 근데 장래 위험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예외적으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을 시킨단 말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그래,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켜서 그걸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줬다고 칩시다. 집행정지를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장래 위험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뒤에 가서 무슨 철거명령이라는 시정명령이나 관어사업 제한이나 이행강제금이나 벌금 부과나 지금 이 문제처럼 과태료 부과나 이와 같은 기간이 경과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저런 식의 장래 불이익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적으로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킨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기간의 경과를 막아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킨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싸우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더라 이거. 여긴 며칠이에요? 1개월이잖아, 1개월. 그렇죠? 싸움이 시작됐는데 1개월이 지났어. 과태료 나왔어. 그럼 그 재판은 필요해요? 이 재판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각하되어 버리는 겁니다. 1개월 뒤에 각하시킬 것을 뭐하러 소송을 받아주냐 이겁니다. 해당초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러면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켰으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보전소송 집행정지 논의가 논점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네. 이 문제 출제하신 교수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겠습니다. 그렇죠? 왜? 저랑 생각이 똑같으니까요. 그렇죠? 예. 아주 훌륭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보시게 되면 44조.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에 1개월 이내야 된다. 1개월 밑줄 그시고 1개월에서 화살표 땡긴 다음에 1개월 경과 시 어떻게 해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 이제 참조조문에 그런 내용이 없다 해서 또 이제 행시생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 내가 건축신고 판례를 몰랐던 게 아니야. 여기 보니까 장래 위험이 없어. 장래 위험이 없는데 그러면 이거 수리거부의 처분성 부정되는 거 아닙니까? 딱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풀었어? 네, 그렇게 풀었어요. 잘했어. 떨어졌어? 왜 떨어졌겠지, 그치? 네, 왜 그러냐? 장래 위험이 없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수리거부의 처분성이 부정되겠죠? 설문 2번 논점은 어떻게 할 거야? 배점이 15점인데,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럼 처분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보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너 그만 법전에 뭐 있는지 모르니? 공부를 그렇게 했어? 우리가 시험장에 사용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무기는 바로 법전인데 법전 안에 어떤 법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간 거 아니야. 펴봐.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있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있어요. 예, 행시용 법전에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예, 아니면 만약에 이게 노무사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노무사 법전에는 가족관계 등록법이 없으니까 참조점은 줄 거고, 그렇죠? 예, 사실행신 문제에서는 법전 안에 있으니까 안 줄 거고. 네 법전에 있으니까 뒤져서 풀라 이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태료 부분은 여러분들이 법전 뒤져갖고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항 보시게 되면 기재 밑줄 보세요. 기재가 뭐야? 기재에서 화살표 딱 당기게 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행정절차법 40조 2항이 떠오릅니다. 맞아요? 네. 행정절차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행정절차법엔 신입생 처지예가 있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그죠? 예, 대학교 신입생들만 행정절차에 적용을 받게 돼요. 예, 뭐 어디 도서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애들은 좀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신입생 처지에서 신이 뭐야? 신고잖아요. 그렇죠? 입법 예고, 처분 절차, 행정지도, 행정예고. 여기서 신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신고는 뭔데요? 행정절차법에서 얘기하는 신고는 당연히 본래적 의미의 신고, 자기한결적 신고예요. 그게 이제 40조 2항이 있어요. 40조 2항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재사항을 누락하지 말 것,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을 것, 그 다음에 첨부 서류 전부 다 구비해와라. 이건 뭐예요? 자기완결적 신고에 있어서의 형식적 요건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재해야 된다.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거죠. 이건 행정절차법에서 얘기하는 바로 형식적 요건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형식적 요건 말고 어떤 실질적 요건이 가족관계 등록법에서 발견이 된다면 이거는 원래부터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실질적 요건이 발견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2항에 있는 거, 그 자녀의 성명과 본과 성별과 등록 기준지 이런 게 행정청의 어떤 의사작용에 의해서 심사가 필요한 실질적 요건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의 구별, 혼인했는지 안 했는지를 행정청이 판단해봐야 돼요? 그런 거 아니죠. 출생의 연월, 일시하고 장소 이게 행정청의 판단 필요 없어. 부모의 성명과 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그냥 그러면 그런 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민법 781조 1항 단서에 따른 협의 이건 뭔데요? 엄마 성 따라도 돼?
이거죠, 그죠? 엄마 성 따르는 거에 대한 협의가 됐냐 안 됐냐? 협의 됐다 안 됐다. 그게 무슨 실질적 심사가 필요해요? 복수 국적자면 신고하면 된다. 이거는 다 형식적 요건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건 뭔가요? 자기완결적 신고예요. 형식적 요건만 요구하고 있어요. 뒤에 또 뭐 있네? 한번 볼까요? 네.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근데 대법원 규칙 밑에 가족관계 등록하는 규칙에서 다 정해놓고 있어요. 여기 있어 없어? 여기 있네. 이 형식적 요건이에요. 형식적 요건. 그 다음 거 보세요. 예, 사항 보시게 되면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자뿐만 관여한 사람의 출생증명서 밑줄, 출생증명서 첨부. 이게 뭐예요? 행정절차법 40조 2항에는 구비서류 첨부예요. 구비서류 첨부. 위에 기재사항 하자 없을 것. 기재사항 규정 있네. 구비서류 첨부할 것. 출생증명서 첨부하려네. 이건 대놓고 형식적 요건밖에 없잖아요.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실 때도 나 출생신고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거 알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참조전문 줬으면 이걸 근거로 해서 잘 보세요. 자기완결적 신고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구별하는 핵심적인 구별 기준은 바로 신고 요건이 오직 형식적 요건만 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 요건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인가 이걸 갖고 구별을 하는데 오직 형식적 요건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자기완결적 신고가 맞아요라고 여러분들이 답안에 써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 자기완결적 신고를 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건 억지 주장이에요. 근데 밑에 보세요. 방금 전에 사망해서 위임을 받았어요. 법률 위임을 받아갖고 이제 대법원 규칙이 만들어졌어요. 대법원 규칙 법규명령이에요. 헌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법규명령 몇 개 있어요? 시행령 있죠? 시행규칙 있죠? 예, 국회 규칙이 있고 대법원 규칙이 있고 헌법재판소 규칙이 있고 중앙선거관리는 규칙이 있고 대법원 규칙이잖아요. 법규명령 맞죠? 예, 법규명령이에요. 그러면 37조 보시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44조 사망 예, 위임받았네? 그래갖고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대요.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요즘 고등학생들 한문 배우나요? 잘 모르겠네요. 예, 뭐 안 배운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예, 좋아요. 뭐 몰라도 돼. 예, 요즘에 뭐 우리가 답안지 쓰면서 한자 쓰지도 않으니까 예, 몰라도 돼.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자는 이름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다음 뒤에 2호 보세요. 별표 1에 기재된 한자야. 별표 1. 그러니까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한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법원 규칙 별표 1이 있는데 그 별표 1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자면 이름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거 더 재밌어. 제1호의 기초 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한자가 변경이 돼요. 그래서 뭐가 없어졌어? 기초 한자에서 교과서에서 제외된 한자는 별표 1에 자동 추가된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예, 사라져도 여기서 막아줄 거니까 교과서에 언젠가 한 번이라도 등장했던 한자면 예, 사람 이름으로 써도 된다는 거죠. 언젠가 한 번이라도,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기초 한자에 새로 편입됐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뭔가 한자가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되는데 그게 별표 1에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면 별표 1에서 자동 삭제된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예, 뭐예요? 1호가 우선순위고 2호가 그 다음이에요. 근데 설문에 뭐라고 돼 있나요? 설문에 보니까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해서 말자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래요. 몇 호예요? 1호예요? 2호예요? 2호. 2호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 형식적 요건 예, 충족한다 이거예요. 더 재밌는 현상 보세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 한문 교과서에는 예, 이 말자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안 신기하시면 마시고. 네, 그래서 2항 뭐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항도 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 37조 1항을 가지고 봤을 때 신고 요건은 이제 충족이 되었다. 그러면 예, 하나씩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종래 판례는 말이에요. 신고라는 것을 자기완결적 신고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이렇게 구분을 지었었어요. 이렇게 구분을 지었었는데 자기완결적 신고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이 어떤 수리 행위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법적 효과 바로 발생하는 거니까 행정청에 수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수리는요 아무런 법적 효과 발생시키질 않아요. 처분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면 수리 거부는 처분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 자기완결적 신고하고 수리를 요한 신고 이거를 구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수리 거부됐을 때. 예, 수리 거부됐을 때 그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 때문에 그 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하고 수리를 요한 신고로 구별을 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갖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리 거부라는 것은 처분에 대한 거부여야 되고 그 다음 신청권이 인정돼야 되는데 뭐에 대한 거부예요? 수리 거부가? 수리에 대한 거부예요.
수리에 대한 거부인데 수리가 처분이 아니면 처분에 대한 거부가 아니에요. 처분에 대한 거부가 아니면 신청권 유무와 관계없이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 깨져요. 그래서 수리 거부는 처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봤던 거야. 근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수리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리의 처분성이 인정돼요. 그래요. 수리의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선 처분에 대한 거부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권이 인정돼야 돼요. 수리의 처분성이 인정됐으니까 우선 처분에 대한 거부는 인정됐죠. 신청권은 어때요? 예, 여러분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거는 사인의 공법행위로 보게 되면 뭐에 해당하나요? 사인의 공법행위로 보면 행정요건적 공법행위에 해당하죠. 얘는 자족적 공법행위고 얘는 행정요건적 공법행위잖아요. 설마 이걸 못 따라하고 있는 건 아니죠?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종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의 종류는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안으로 우리가 포섭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자족적 공법행위고 얘는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란 말이죠. 그러면 얘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라고 한다면 반대로 저쪽에 있는 처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면 이쪽에 있는 이 처분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쌍방적 행정행위가 되는 거죠. 예, 쌍방적 행정행위가 되게 되면 당연히 법규 해석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법규 해석상 신청권이 인정되니까 뭐라는 겁니까? 처분에 대한 거부 맞고 법규 해석상 신청권이 인정되니까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 이거죠.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종래 판례는 이렇게 봤었어요. 이렇게 봤었는데 최근에 판례가 어떻게 바꿨냐면 요건 이제 상황이 요거 하나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서 이걸 이제 이분법적 접근 방식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방식은 이제 삼분법적 접근 방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걸 누가 이렇게 설명해요? 누가 이렇게 설명해요? 예, 김현태 선생님, 김남주 선생님 이렇게 박균 선생님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중앙대학교 김중건 교수님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십니다. 삼분법적 접근으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이거 1, 2, 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신고라는 것은 기존의 방식대로 자기완결적 신고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자기완결적 신고 이 부분이 다시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추가가 된 거예요. 지금 얘가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기존의 방식대로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나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게 개입됐을 때요. 장래 위험이 만약에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수리의 처분성은 인정될 수 없지만 신고에 의해서 법적 효과가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리의 처분성은 인정될 수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장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은 예외적으로 인정시키는 이런 두 번째 상황이 추가가 돼요. 물론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한다면 수리와 수리 거부의 처분성 당연히 인정될 테니까 이건 위에랑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하죠. 근데 말이에요. 이 판례는 2010년도에 있었던 이 건축신고 판례예요. 건축신고 판례. 아이고 이거 바뀌었네요. 그렇죠? 예, 요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 판례는 이제 건축신고 판례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 건축법 제11조에 따르게 되면 건축 허가를 받도록 하는 허가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있고 건축법 14조에 보시게 되면 소규모 건축물은 신고만 해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줍니다. 11조에는 건축 허가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봐준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서 그것을 우리가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신고서만 접수하면 되는데요. 신고서를 접수했는데 행정청이 멍청해가지고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 다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신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신고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됐다고 생각할 거라면 그럼 건축신고가 안 됐다고 생각하게 되면 얘가 건축을 하게 되면 그걸 위법 건축물이라고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위법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건축법 79조에 근거해서 시정명령, 철거명령 나올 것이고 그 철거명령 불이행하게 되면 철거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것이고 그렇죠? 또 벌금도 부과할 것이고 또 관어사업 제한도 가능할 것이고 이렇게 뒤에 뭐가 등장해요? 시정명령의 관어사업 제한의 이행강제금 내 벌금 부과에 이게 이제 판례가 얘기했던 네 가지예요. 이것만 있겠습니까? 행정대집행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요. 이런 식의 장래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 판례가 예외적으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키자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문제는 이쪽 문제예요. 출생신고. 그럼 가만히 보세요. 건축신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자기완결적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인데 어떤 자기완결적 신고예요?
신고를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정보제 공적 신고, 그 다음에 금지 해제 유보부 신고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예, 정보제 공적 신고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냐면 화재 신고 이런 겁니다. 화재 신고 아시겠죠? 예, 또는 이제 술 취해갖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이제 경찰에 신고해 주는 거, 예, 이런 게 바로 정보제 공적 신고예요. 예, 저는 이제 경찰 수업을 하고, 예, 지난주에도 경찰들이랑 이제 술을 밤새 먹고, 예, 경찰들이랑 너무 친해. 너무 친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 도와줘야 돼. 그쵸? 도와줘야 되니까, 예, 저는 이제 지나가다 술 먹고 쓰러진 사람들 보면은, 아, 참 안타까워서 항상 신고를 해줘요. 이게 무슨 신고? 정보제 공적 신고. 그쵸? 예, 근데 이렇게 신고를 하면 경찰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말 힘들대요. 그쵸? 예, 차라리 신고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아, 그럴까요?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바로 정보제 공적 신고예요. 근데 건축 신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신고라도 하지 않으면 건축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위법 건축물이 돼버려요. 이제 그런 신고는 무슨 신고예요? 예, 금지 해제 유보부 신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기환결적 신고라고 했을 때 판례는 이 금지 해제 유보부 신고로서의 건축 신고 판례였었어요. 지금의 문제는요, 예, 출생 신고가 뭐 금지가 돼 있던 거예요. 출생이 금지돼 있는데 신고를 하고 나면 출생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죠?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뭐야, 이거는 그냥 나 지금 애 낳았어요라고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국가한테, 그렇죠? 정보 제공적 신고 측면이에요. 여러분 뭘 조심해야 돼? 이거 안에 이것도 있다 이거야. 자기환결적 신고 안에 정보 제공적 신고도 있다. 예, 이걸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 그래야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이거 금지 해제 유보부 신고 아니니까. 예, 이것도 이 안에 포함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3분 법적 접근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설문 1번. 설문 1번은 이거 여기서 이거 수리거부의 처분성 인정시키자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걸로 외우세요. 그냥 이걸로 외우세요. 어떻게? 처분성을 왜 인정시켰는데 판례에서 이제 복잡하게 얘기하죠.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제 강사가 해줘야 될 건 뭐가 있나요?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죠. 이거 세 개로 그냥 기억하세요. 법률 관계를 조기 확정시키고 법적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법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건축 신고 같은 경우 나중에 철거 명령이 나왔을 때 야, 이 적법한 건축물인데 너 왜 나한테 철거 명령하냐? 철거 명령에 대해서 너 요건 음결이야 이러면서 다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 분쟁, 그죠? 얘가 수리 거부를 했어. 그러면 얘가 나중에 시정명, 철거명령 할지도 모르고 이행강제금 부과할지도 모르니 이거 벽돌 하나하나 놓을 때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 이거 했는데 나중에 철거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철거하라면 어떡하지? 법적 불안 조기 해소하자 이겁니다. 나는 이미 적법한 신고서 제출했기 때문에 건축권 있는 사람이에요. 나 건축권 있다라는 나의 법률관계 조기 확정해달라 이겁니다. 이거 세 가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딱 제시를 해 주시게 되면 답안지에 써버리면 교수님이 어떻게 돼요? 깜놀해요. 그죠? 깜놀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채점만 안 해요. 왜? 여러분 건 100점이고 나머지는 다 빵점인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해서 들어가 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두 번째 상황을 판례가 추가를 시켜버리고 나니까 저기 이제 경상도 쪽에 계신 이제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신고는 이런 구도가 아니라 이런 구도라고 나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던 분들이 봐라. 니들이 얘기했던 건 자기환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와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부정되고 신고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하고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긍정된다라고 했는데 판례가 지금 자기환결적 신고에 대해서 니들이 지금까지 자기환결적 신고라고 봐왔던 건축 신고에 대해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켰으니 이 구도는 깨진 거 아니겠는가? 이거 깨졌고 이제 이거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거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같이 어떻게 신기가 있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 그쪽에 뭐 수맥이 흐르나? 왜 이러지? 저분들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 제 생각을 또 판례가 반영을 해요. 어떻게 반영을 해? 2011년도 2월 달에 판례가 딱 나오면서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되는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이라 라고 판시를 해요. 그러니까 판례가 자기환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구도를 깬 거예요? 이걸로 넘어온 거예요? 아니에요. 판례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또 말을 해요. 그렇죠? 이걸로 넘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봐왔었어요. 정보제 공적 신고는 수리와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 부정되고 금지해저 유보부 신고는 수리와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되는데 말이야. 그런데 이 금지해제 유보부 신고 안에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된다? 금지해제 유보부 신고 안에 이 건축 신고가 포함이 되니까 이 건축 신고에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을 시켰다라는 것은 바로 뭐다? 금지해제 유보부 신고는 이제 다 수리와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무슨 말씀인지 따라오시겠어요? 건축 신고 여기 보세요.
자기완결적 신고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은 금지해제 유보부 신고 범위 안에서 구분짓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처분성을 부정시켜왔던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그 처분성을 인정을 판례가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하신 거냐면 금지해제 유보부 신고, 금지해제 유보부 신고는 수리와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된다라고 주장해왔던 것들이 이제 실현되었다라고 보신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 구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구도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머릿속에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켰으니까 수리의 처분성도 인정된 것이라고 판례가 인정한 것이다. 이게 맞아요? 물론 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분에 대한 거부해야 되고 신청권이 인정돼야 돼요. 그래요. 신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출생신고, 신고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법규 명문상 신청권은 인정돼요. 그럼 처분에 대한 거부 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죠? 처분에 대한 거부 부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처분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처분에 대한 거부가 아니니까 수리 거부의 처분성도 인정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리의 처분성을 인정한 것이다, 판례가.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판례는 이제 구체적 타당성, 실질적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킨 것이지 처음부터 이 구도를 다 깨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수리의 처분성까지 인정시켜버린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부분 2번은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하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랬더니 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킨 이 부분, 장래 위험이 존재하는 이 부분, 종래의 자기완결적 신고로 분류했었는데 장래 위험이 존재하는 그런 이 부분은 이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전환되었다. 이건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거예요? 이거 내려온 거면 수리의 처분성을 인정시켜야겠죠. 그렇죠?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요, 신촌에 계신 분이시죠? 교수님,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 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판례가 이렇게 말하죠. 거부행위 처분성 인정시킨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여야 되고, 거부에 의해서 권리임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그리고 신청권이 인정돼야지 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죠, 판례가. 뭐라고요?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여야 되고, 거부가 권리임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신청권이 인정돼야 되고. 근데 그래, 신고라는 표현 나왔으니까 신청권이 인정돼. 세 번째 거 통과. 그 다음에 권리임에 영향을 미쳐? 장래 불이익, 장래 위험이라는 것, 이것도 역시 장래 권리임에 영향 미친 거니까 그것도 두 번째 것도 통과. 야, 근데 자기완결적 신고인데 이게 어떻게 공권력 행사냐? 그러니까 판례는 이제부터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라는 것,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에서 판례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라는 부분을 이제 포기했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세요. 이걸 왜 굳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냐고요? 그쵸? 박균성 교수님이나 김중건 교수님이나 김남진 교수님이나 김현태 교수님 같이 어떻게 본다고요? 이거는 그냥 구체적 타당성 실현의 측면에서 하나 추가 넣은 3분법적 접근 방식이었다라고 보는 게 이게 가장 타당한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바로 설문 1번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키고 들어왔으니까 처분성이 인정됐으니까 이 수리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 논의가 나와요.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 부정되면 수리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 논의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예외적으로 인정시켰으니까 여기에 대한 논점과 이렇게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제일 먼저 뭘 떠올려야 돼? 이거 처분이야? 처분이네. 그럼 거부 처분과 집행정지에 대한 논점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돼요? 떠올리셔야죠. 그렇죠? 떠올렸어.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그냥 이 문제가 아니야. 이걸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답안에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문제가 아닌데 써야죠. 그렇죠? 이 문제가 아니지만 써요. 이런 논의가 있어요. 근데 이쪽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고 이쪽의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랍니다. 라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당연히 배점이 있단 말이에요. 쓰긴 쓴단 말이에요. 그럼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논점 이건 뭔데요? 거부 처분은 처분인데 그 처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만한 실익이 있냐 이거예요. 실익이 있냐 여기서 학설이 대립이 있죠.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 부정설은 뭐라고 하느냐? 거부 처분의 경우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권리도 설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권리 설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의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다. 여기서는 뭐냐면
일반적인 거부처분뿐만 아니라 갱신허가 거부처분 역시도 전부 다 신청이 금결로 다 각하시켜야 된다라고 봐요. 이게 판례요.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답답한 소리를 하니까 이제 하급심 판례 서울행정법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하면서 한번 이제 반걸기지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이 하급심 판례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요 단계적 행정 절차라고 됐죠. 저는 요즘에 대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생들 대학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저희 때랑 너무 달라서 모르겠어요. 복잡해. 근데 이렇게 된다면서요?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서울대 사건이에요. 서울대 입학 과정이에요. 입학 과정에서 1차 시험에서 이제 수능 점수를 이렇게 했는데 총점을 다 더했더니 갑이랑 을이랑 2명 있다고 치세요. 여기서 갑이 을보다 총점이 높아요. 근데 이제 서울대에서 뭘 했냐면 반올림을 적용시킨 거예요. 반올림을 적용시켰더니 을이 갑한테 이겼어요. 그 애들이 컷에 걸려 있는 애들이에요, 둘이가. 그러니까 갑이 점수가 더 높은데 갑이 점수가 더 낮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만 떨어졌어. 그러니까 갑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장난해 지금? 내 시험 더 잘 봤는데 내가 점수가 더 낮아. 이거 뭐가 이래? 응? 이래갖고 1차 시험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서울행정법원이 뭐래요? 집행정지를 받아준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 만약에 이걸 본체 수응으로 밀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 한 달 뒤에 2차 시험이 있는데 거기 응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응시는 하라 이거야. 우선 응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집행정지를 받아줍니다. 그 나중에 응시해갖고 2차 시험에서 만약 떨어지면 너는 원래 안 될 인간이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붙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1차 시험 불합격 처분 그 거부 처분이 적법하면 붙은 건 의미가 없었다. 그냥 수고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거부 처분이 위법하면 어떻게 돼? 최종 합격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해주자라는 의미에서 바로 단계적 행정 절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거부 처분, 불합격 처분도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해집니까? 행정소송에서도 가처분을 인정시킬 만한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2010년도 1월 25일자에 행정심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행정심판법 31조에 임시처분제도가 도입이 돼요. 그러면서 집행정지를 가지고 권리구제가 진짜 필요한데 집행정지 요건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보충적으로 임시처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게 바로 무슨 문제냐면 이게 바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그리고 그 신청의 이익에 대한 논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신청의 이익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판례가 뭐라고 합니까?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한다고 할지라도 신청만 있었던 상태로 되돌아갈 뿐? 이렇게 얘기해요. 되돌아갈 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갱신허가 거부가 아니라 일반적인 거부 처분의 경우에서 얘는 권리관계가 0, 권리관계가 1. 허가 처분을 받게 되면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나의 권리관계는 앞으로 전제합니다. 1로. 0이야 0. 영업허가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내게 영업권을 설정해 주렴. 라고 해서 신청을 했어요. 현재 어디 있는 거야 이 친구? 신청만 한 거죠? 아직 허가가 안 나왔죠? 여기에 있는 상태예요. 신청을 했어요. 행정청이 싫어. 했어요? 거부를 했어요. 그래도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죠? 그랬더니 거부처분 취소이다 라고 하면서 들어갔어요. 거부처분 취소이다 한 다음에 거부처분 취소를 딱 제기하고 나서 바로 영업을 하고 싶어요. 얘가 지금부터 영업을 하고 싶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한 3년 걸릴 것 같아. 그동안 3년 동안 내가 최소한 한 달에 3천씩 벌 수 있을 것 같아. 엄청난 금액이야. 집행정지 신청을 해요. 집행정지 신청을 했더니 어떤 상태가 됩니까? 여기 위로 그냥 다시 올라가요. 집행정지 결정이 있게 되면 지금의 이 거부처분은 없어져요. 거부처분은 없는 겁니다. 거부처분은 없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뭘 하는 건 아니야.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갖고 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부처분을 없앴다. 집행정지를 가지고 거부처분을 없앴다고 해서 행정청이 얘한테 영업허가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원래 있었던 이 신청에 대해서 거부처분 말고 그 다음에 재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인정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부처분만 없애고 끝? 이렇게 한 거예요.
거부 처분만 없애고 끝 하면 신청만 있었던 상태로 이렇게 다 되돌아갈 뿐이란 말이에요. 야, 네 권리관계 무슨 변동이 발생했니? 집행정지 받아가지고. 너 0에 있었는데 0으로 갔다가 다시 0으로 갔다? 좋아? 뭐가 좋아, 네가? 필요 없는 거 신청하지 마. 그래서 신청의 금결로 각하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이걸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뭐 수리 거부든 뭐든지 간에 거부 처분이에요. 거부 처분인데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하고 거부 처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니다. 거부 처분 취소예요. 거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에요. 얘는 본체 수용이죠. 얘는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전 수용이에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겼다고 치세요. 예, 인용 판결이 나왔어요. 예, 인용 결정이 나왔어요. 취소 판결이 나온 거죠.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거예요. 둘 다 형성력은 인정돼요. 형성력이 뭡니까? 형성효와 소급효가 결합되어 있는 게 형성력이에요. 형성효는 뭡니까? 취소 판결이 있게 되면 처분행정청의 별도의 직권 취소를 요하지 않고 처분행정청의 직권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그 자체로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힘, 이게 바로 형성효예요. 취소 판결의 형성효, 집행정지 결정의 형성효. 처분행정청이 별도의 직권 취소 안 해도 그 처분의 효력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기다 뭘 결합시키라고요? 소급효를 결합시키라고요. 소급효 결합시키면 어떻게 돼요? 형성력이 돼버리죠? 그럼 형성력의 정의는 뭐가 돼? 취소 판결이 있게 되면 집행정지 결정이 있게 되면 처분행정청의 별도의 직권 취소를 기다릴 것이 없이 소급하여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힘. 이게 바로 형성력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얘도 인정되고 얘도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처분 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재처분 의무, 행정소송법 제30조 2항에 따르게 되면 거부처분 취소에 대해서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30조 2항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인정돼요. 얘는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돼요. 얘는 어때요? 행정소송법 23조에는 집행정지에 대한 규정이 있죠. 집행정지에 대한 규정이 23조에 있는데 23조 6항을 보니까 준용 규정이 있어요. 23조 6항을 봤더니 30조 1항에 있는 일반적 기속력 규정을 준용하래요. 그러면서 30조 2항에 있는 재처분 의무 규정은 준용을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부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는 인정이 안 돼? 이거 재처분 의무는 인정이 안 된다고요. 거부처분 없어지고 신청만 있었던 상태로 되돌아갈 뿐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행정소송법에 30조 2항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30조 2항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해서 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받으면 뭐 할 건데 신청만 있었던 상태로 되돌아갈 뿐이야. 그러면 여기도 뭐예요? 취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어요. 여기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실익이 없고요. 여기는 취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뭔데요? 실익 이렇게 하는 거죠? 실익은 뭔데? 재판이면 협의의 소익, 소송 요건이고요. 여기 뭐야? 신청의 이익, 신청 요건이에요. 집행정지 신청에도 신청 요건이 있어요. 신청의 대상 적격도 있고요. 신청인 적격, 여기 원고 적격 있으면 여기 신청인 적격도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각하 결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협의의 소익이 깨지면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되겠죠? 여기서 신청이 깨지니까 각하 결정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거부처분에 집행정지 한다고 해서 거부처분 없앤다고 해서 재처분할 건 아니니까 신청만 있었던 상태로 되돌아갈 뿐인데 뭐하러 집행정지 신청하니?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한적 근거설의 입장을 취해요. 갱신허가 거부에 있어서만큼은 예외적으로 신청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 그래요? 그림으로 보도록 합니다. 갱신허가 거부의 경우에선 얘는요. 원래 여기에 있었어요. 원래 허가를 받은 상태였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었는데 얘가 갱신허가 신청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기존에 있었던 그 허가 처분 안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기한으로서의 종기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종기가 있어서 도로조명 허가를 해주는데 2년 기한 조건부 도로조명 허가를 줬던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이유는 주유소를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주유소를 설치하는데 시설비가 얼마가 들었냐면 50억이 들었어요. 1년 동안 기름 죽 작업하면 1억을 벌어요. 50년은 일을 해야 원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근데 2년 기한 조건부 도로조명 허가를 받았어요. 2억이에요. 2억. 그렇죠? 정말 성실히 일하면 2억을 벌고 48억 손해보는 장사를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그럼 그 2년 기한 조건부의 2년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주유소라는 석유 판매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정상적인 적정한 기간이면 존속기간으로서의 종기야.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우리는 갱신기간으로서의 종기야라고 부르죠. 갱신기간은 뭐라고 봅니까? 판례가 이렇게 보죠. 갱신기간은 그 기간 2년이 되고 나면 도로조명 허가는 그냥 계속 인정해 주는데 부관 좀 붙일게. 이거예요. 부관 좀 붙일게. 왜? 2년 사이에 어떤 사정 변경이 발생할지도 몰라. 근처에. 그러니까 그때는 조건을, 부관을 좀 붙일 수 있게 조건을 개정하기 위해서 기간을 좀 짧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갱신기간이 붙어 있는 경우에 있어 갱신허가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갱신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판례에 따른 뭡니까? 새롭게 도로조명허가를 또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도로조명허가가 그냥 기간만 연장되는 거예요. 기간만. 원래 그 처분이 그냥 기간만 연장되는 게 바로 갱신허가 신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갱신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만약 거부를 했다고 보세요. 거부되면 기간의 만료까지 일주일이 남아있었다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일주일 뒤에 이렇게 가서 0으로 가요. 얘는 어떻게 됐어요? 거부 0에서 0으로 갔어. 얘는 거부하면 1에서 0으로 가요. 그러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해갖고 이걸 제거시켜버리게 되면 여기서 0에서 다시 0으로 올라갈 뿐이에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이 거부 처분을 없애버리게 되면 이렇게 와요. 0이 1로 간단 말입니다. 권리의 의미 변동을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면 집행정지 신청할 만한 실익이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야, 거부 처분 이거 제거한다고 해서 집행정지를 가지고 제거한다고 해서 1로 간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이런 의문이 드시면 여러분 공부가 덜 된 거예요. 어디 가면 이 말이 있어요. 부관 가면 있어요. 부관 가면. 부관에 가서 기한 가면. 기한에 가서 시기 말고 종기 가면. 종기에 가서 존속기간 말고 갱신기간 가면. 거기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2년 기한 조건부 도로조명허가를 받았다. 2년이 만료되기 전까지만 갱신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만 없었으면 자동으로 기간은 연장된다. 다시 2년만큼.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원룸 계약서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이 특별히 거부하겠다. 다시 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자동으로 그 기간만큼 똑같은 조건으로 그대로 연장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 거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제거시켜버리는 순간 자동 연장됩니다. 자동 연장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집행정지 받을 만한 실익이 있는 게 맞잖아요. 판례는 이것도 인정하네요. 답답한 사람들. 그렇죠? 이런 얘기는 어디 있어요? 부관 중에 갱신기간. 지나치게 짧을 때 갱신기간. 이것은 단순히 조건의 개정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허가를 한다 만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수리거부에 대한 집행정지 문제가 과연 이 논점이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얘기인 거예요.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엄연히 적법한 출생신고를 했는데 전 멍충이 공무원이 수리거부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내가 출생신고를 안 했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야. 안 했다고 생각하면 1개월 뒤에 나한테 뭘 하겠어요? 과태료 부과를 할 거란 말이야. 그게 싫어가지고 내가 수리거부에 대해서 항고송을 지겠단 말이야. 예외적으로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켜갖고 다툴 수 있게 해줬단 말이야. 제가 수리거부한 게 잘못한 짓이라는 것을 내가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단 말이야. 근데 이 기회를 인정시킨 이유는 바로 1개월 뒤에 과태료 부과 안 받게 해주려고 하는 것. 장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야. 근데 집행정지를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돼요. 그거를 써주셔야 돼요. 너네들이 우선 말이야. 여기에 측면에서 봤을 때 니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거 아니야? 거부처분은 아직까지 어떠한 권리도 설정한 적이 없어. 아직까지 어떠한 권리도 설정한 적이 없으니까 0에 있었어. 여기서부터 상황이 시작된 거 아니야? 자기완결적 신고는 어떠한 권리 설정하고 말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완결적 신고만 있으면 자동법적 효과 발생이야. 아직까지 어떠한 권리도 설정한 적이 없어. 나는 논리도 안 먹히고 지금은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경로 의존성을 가지고 한번 본 거야 그냥. 그리고 나서 정작 여기서는 수리거부의 처분성 너 왜 인정시켰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 지금 얘의 법적 지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서 우선적으로라도 배제시켜주는 법적 지위를 보전시켜주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그 장래의 위험이 실현돼 버린다는 것이야. 예의 법적 지위를 보존시키는 방법이 지금 뭐가 있겠니? 그 처분이니까 집행정지밖에 뭐가 있겠니? 행정소에서 가처분도 인정 안 할 거면서. 그치? 야, 이거밖에 없잖아. 그 신청의 이익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집행정지가 인용결정이 나오겠어요? 집행정지의 본안 요건, 이거는 신청 요건이고 신청의 이익, 본안 요건 생각해 보세요. 거기 뭐 있나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5만 원이 회복이 안 됩니까? 회복이 돼요. 그래서 결국 각하 결정이 아니라 기각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죠? 네. 예, 지금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이런저런 좀 복잡한 내용들이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우리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답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